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일본은 결국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한일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며 거듭 압박하자 청와대는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 있다며 한미 동맹은 이 문제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가족 일부와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청문회 일정 전까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난 범인이 닷새 만에 잡혔습니다. 숨진 아내의 제부였는데 경찰은 원한으로 인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7천만 원이나 체납한 역대 최대의 체납왕이 지난 5월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말소된 번호판을 앞뒤로 달아 단속을 피해왔던 건데 잠복 수사 끝에 체포됐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3심에서 뇌물이 추가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거의 매일 미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갈수록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재고돼야 한다에 이어서 한술 더 떠서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놓고도 부정적인 발언이 전해진 겁니다.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한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 사전 통제가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슈라이버 차관보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인사들도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당직자는 11월 22일까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 영향을 강화해주는 것은 물론 북한 위협 대응에 차질을 빚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전 삼각 정보 공유는 번거롭고 매우 불편해 사실상 쓸모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는 시간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무부 고위 당직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태를 한일 양국 지도자 사이의 분쟁으로 규정하고 최근 우리 군이 시행한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이 자국과 동맹의 안보를 이유로 비공식적인 압박 수위를 계속 높임에 따라 우리 정부의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지소미아, 독도와 관련한 이런 미국 반응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은 일본에 있고 독도 훈련은 우리나라의 주권 사안이라고요.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자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 적대국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2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결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할 수 있다며 일본이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도는 누구의 땅이냐면서 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행위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한미 동맹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66년 동안 뿌리를 내린 거목과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거듭 압박하자 청와대는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청와대 속내는 과연 뭔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준학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청와대가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전에 미국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주장의 근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우스 대 하우스, 그러니까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7월에만 매일 소통을 했고 실장급으로는 9번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요, 볼턴 보좌관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강력한 유감을 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가짜뉴스라며 불쾌한 감정까지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대응을 위해 오바마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 협정보다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택하고 있지만 60년 동안 한미일 동맹을 강조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미국의 반응을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이해했지만 공감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해서 사실상 미국의 동의는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오히려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청와대가 생각하는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한마디로 자주국방입니다.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서 힘이 생기면 미국이 한반도 위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이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 즉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 흐름에서도 필요하다는 건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이고 우리로서는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주국방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무기 구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 차장도 주도적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군 정찰 위성과 경항모, 차세대 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 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모두 구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국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자주국방을 빨리 이뤄내면서 예전의 종속적 한미 관계가 아닌 대등한 한미 동맹으로 발전하자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일본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한일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일본이 애초 예고한 대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1,200여 개에 달하는 소재와部品은 일본 정부가 원할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輸出管理の見直しは安全保障上の観点から我が国の輸出管理制度を適切に実施する上で必要な運用の見直しであります。 외교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고 한일 협력을 뒤흔드는 도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굳은 표정의 나가미네 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 행보를 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의 친환경차 부품 공장을 찾아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건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에 맞서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전 품목이 수출 규제 사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수출 규제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오늘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소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을 도우려고 지난달 문을 연 민관합동 지원센터입니다. 어떤 품목이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지
대체 수입은 가능한지 하루 평균 200건에 달하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아닌 다른 곳에서 좀 수입을 하고 싶은데 대체 수입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런 문의사항도 있으시고 지원센터의 1차 조사 결과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져갑니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자립을 위해 100개 이상의 핵심 품목 R&D에 내년부터 3년간 모두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 수행 기반 선정 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핵심 전략 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 지원 대상 품목과 기업을 신속히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일부와 관련자를 출국 금지했지만 검찰보다 더 빨리 움직인 사람들이 있죠. 사모펀드와 관련된 3명은 이미 지난주에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검찰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가족펀드 논란이 있는 사모펀드 투자, 딸의 입시 의혹, 그리고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의 무변론 소송 의혹입니다. 이 3가지 의혹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처남, 딸, 친동생, 그리고 모친까지 연루돼 있는데요. 따라서 검찰이 부친과 모친을 제외한 가족 일부와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특히 가족펀드로 의심받는 사모펀드가 급소화될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이 사모펀드 운용에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직위를 이용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이모 씨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 등 핵심 인물 3명이 최근 해외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오촌 조카인 조 씨는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인물이자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의 귀국을 독촉함과 동시에 출입국 당국에도 이들이 입국할 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예측이 어렵겠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어제 20곳 넘는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검찰은 일단 압수물 분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조 후보자 측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법인 계좌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빠르게 진행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 거론 중인 인사청문회 증인 대다수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환 조사는 청문회 이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신 검찰은 지금까지 청문회 준비단이 내놓은 해명, 그리고 청문회에서 나올 조 후보자의 발언을 샅샅이 뜯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수십 곳이나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조 후보자의 자택과 사무실은 그 대상에서 빠졌죠. 이혁근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혹이 불거진 거의 모든 곳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자택과 사무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찰이 아예 조 후보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우선적인 압수수색 장소에선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 자택을 압수수색에서 제외한 건 조 후보자 봐주기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건 부담이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검찰이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면 당연히 후보자가 그 과정에 참관해야 하므로 청문회 준비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택보단 대학교 등 다른 장소의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에 분석을 하는 동시에 청문회 일정을 봐가며 조 후보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죠.
처음엔 그래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니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은 있었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안 그랬다면 여권에서 저렇게까지 흥분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건열 기자입니다.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소식이 처음 전해지자 청와대와 검찰의 사전 조율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장관 후보자인데다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검찰이 홀로 수사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통해 조 후보자의 의혹을 털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수사 부서인 특수 2부를 투입한 데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점으로 볼 때 수사가 신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20여 곳에 달하는 장소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는 점은 검찰이 수사 준비를 착실히 했고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윤 총장의 스타일상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여론 악화와 정치권 비판을 막기 위해 윤 총장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다만 여전히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중도 사태는 없다 이거죠. 이호정 기자입니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하루에만 20여 곳에 달하는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에 대해 당혹감을 내비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중도 사퇴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로 인해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할 명분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출근길 윤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들이 기다렸지만 윤 총장은 본인을 기다리는 기자들을 지나쳐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여권에서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보고를 사전에 했느냐고 따지는 걸 두고는 언제든 판사들이 대법원에 보고한 걸 놓고 사법농단이라더니 무슨 말이냐고도 덧붙였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한 공식 행사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란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도 어려운 시절 장학금이 한 줄기 빛이었는데 최근 장학금의 의의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 유감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부정수급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도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과 가족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은 중대 범죄로 수사 대상이라며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조국의 말로 조국에게 묻는다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남을 질타하고 면박주려던 모든 논리와 명분이 현실에서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법무부 장관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했던 말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적조라는 신조까지 만들어줬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그의 말에는 과거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조윤선 장관을 향해 날렸던 그의 메시지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낯으로 장관 유지하냐고 했었거든요. 김민수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2년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문화계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를 받던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향해 무슨 낯으로 수사를 받는 거냐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장관직을 유지하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이번엔 취재진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조 후보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장관이 수사받을 때는 내려오지 않고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후보자는 3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했던 만큼 음주운전 단속을 총괄하는 경찰총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인데 이번엔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다양한 의혹과 논란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자신의 과거 발언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라를 어지럽힌다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움직이기까지 나오면서 청문회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 못한다고 하면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이 때문에 정치권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선한빛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우선 민주당부터 보죠. 이해찬 대표가 아주 세게 검찰을 비판했어요.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검찰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이해찬 당대표가 나섰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조 후보자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거라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무부나 청와대나 그런데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끔 하고서 전격적으로 서로는 한 군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전개했다고 해도. 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검찰을 적폐로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피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을 직접 거론하면서 검찰이 향후에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예,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까? 한국당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오늘도 이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되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조 후보자 딸은 양보하더라도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 아내만은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안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말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네, 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이콧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해서 일단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한국당 이 보이콧 움직임에 정부나 여당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개시를 핑계로 원내 지도부가 나서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운운하는 걸 보면 한국당이 애초에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싶어 하는데 국회가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면 즉시 단독 청문회를 열어서 조 후보자 문제를 처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남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받은 외부 장학금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애초 이 같은 지적에 문제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부산대 소천장학회는 2014년부터 2015년 그리고 올해 1학기에는 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학과장 면담을 통해 수혜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다닌 2016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는 조국 후보자의 딸을 특정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조 씨는 이 기간 학기마다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겹칩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을 받았다며 뇌물과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었습니다. 특혜성 장학금이었고요.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앞서 조 후보자 딸과 일반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이중 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받았던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부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조 후보자의 딸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이 공사 비용을 조 후보자 동생 측에 이미 지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웅동학원은 공사비로 대출을 해갔는데 동생 측은 못 받았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동석 기자입니다. 웅동학원이 경남교육청에 제출한 공사 관련 소요액 총괄표입니다. 지난 1995년 웅동중학교를 이전하면서 공사비 명목으로 35억 원을 대출받았고 실제 공사비와 대출이자로 사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 후보자 일가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당시 공사 일부를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였던 건설사가 맡았는데 동생 측은 공사 대금 16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승소했고 받지 못했다는 공사비 원금의 이자가 붙어 현재 채권액은 150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없는 채무까지 만들어서 소송을 제기한 조 후보자 일가의 행태는 웅동중학교를 개인재산 축적용으로 악용한 것으로 전형적인 사업 비리의 모습으로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당시 공사 대금은 다른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의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으면서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도 부산대에서도 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세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7시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하나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도 조금씩 학생들이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잠시 뒤부터 딸 논문 특혜 의혹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열었던 1차 집회와 달리 이번 집회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도한 집회입니다.
집회에 앞서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바른정당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도 회장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적이 없고 활동을 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외부 정치 세력의 참가를 막기 위해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정치적 색채를 없애는 데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한편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 200명 정도가 모여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모레 2차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부산의 한 식당 주인 부부를 살해한 피의자가 범행 닷새 만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숨진 부인의 제부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다 죽이고 싶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식당에서 빠져나온 남성이 차에 올라탑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를 살해한 피의자가 숨진 부부의 차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종적을 감췄던 남성은 경주를 거쳐 강릉까지 도주한 뒤 부산에 돌아왔다가 잠복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범행 닷새 만입니다. 이 남성은 숨진 부부 중 아내의 여동생 남편, 즉 제부였습니다. 지난 23일 밤 처형 부부의 식당에 급습한 남성은 흉기로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타고 간 차량에서도 범행 도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살해 혐의를 모두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모두 죽이고 싶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살인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7천만 원이나 체납한 역대 최대 체납왕이 지난 5월 잠복 수사 끝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상습범이라 체납액의 10배를 물게 된 겁니다. 김여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앞뒤가 다릅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 통과해 통행료 7천만 원이 체납된 차량입니다. 40대 운전자는 3년 6개월에 걸쳐 경남과 충청권을 넘나들며 430번이나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하이패스 차선에 차단기가 없고 차들이 빨리 지나가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번호판을 바꿔단 탓에 검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차량 특징을 분석을 했어요. 일일이 지나가는 차를 다 대조한 결과 차량을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얼굴까지 파악한 끝에 검찰 출석 통보 1년 만인 지난 5월 잠복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CCTV에 찍힌 운전자의 얼굴과 그리고 차량에 흠집난 부분을 추궁한 결과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패스를 20번 넘게 무단 통과하면 상습 미납 차량으로 분류돼 운전자한테는 실제 통행료 730만 원의 10배가 부과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거주지에 강제로 침입해 폭행을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집 주소는 배달 앱을 통해 알아냈다고 합니다. 배달 앱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음식이 안 왔다며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한 겁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번 달 중순 한 배달앱 고객센터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떤 전화번호로 음식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안 됐다며 주소 확인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센터는 주소지 확인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 전화번호 주인과 헤어진 옛 남자친구가 주소를 알아내려고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별 후에 여자친구가 머물던 곳을 알아내기 위해 배달앱을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주소를 알아낸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머물던 곳에 강제로 침입해 폭행을 했습니다. 이 앞에 중차차가 오기로 가 2대 정도인데 좀 이따 가서 그래도 10분 이상? 20분? 지금 거기. 다행히도 사건 전날 신변보호 요청을 한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 신고를 했고 이곳으로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압했습니다.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거주지를 알려준 배달의 업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무려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압수됐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출항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선박 안에서 발견된 건데 주인은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가방 하나가 자물쇠가 채워진 채 잠겨 있습니다. 가방을 뜯어보니 비닐로 포장된 뭔가가 발견됩니다. 코카인입니다. 무게는 100kg, 시가는 3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압수한 양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해경은 미국 해양경비대로부터 화물선의 마약 운반 첩보를 받고 선박을 추적해왔습니다. 첩보 입수하고 대한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검문 검색해서 3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요. 화물선은 지난달 7일 콜롬비아의 한 항구에서 출항해 싱가포르를 거쳐 지난 25일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왜 코카인이 배에 실려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어 아직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추진하려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과 실증 특례 사업을 두고 의료계가 하는 말입니다. 원격 의료는 섬이나 산간벽지같이 멀리 시내에 있는 의사를 직접 만나러 나오기 힘든 오지의 환자들이 전화나 문자, 이메일이나 영상통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현행법상 의료진끼리의 원격 의료는 합법이지만 의료진과 환자 간에는 불법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우선 전국 41개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의사와 현지의 공중보건의 또는 의사와 현지 간호사 간 협진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시작도 못하게 됐습니다. 방문 간호사들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직접 측정한 혈압과 혈당 기록을 의사에게 전송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해 처방약도 환자에게 전달해 주는데 이를 두고 의사들은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만난다는 게 불만, 약사들 역시 약에 대한 비전문가인 간호사가 약 처방을 대리한다는 게 불만인 겁니다. 말 그대로 제 밥그릇만 챙기는 거죠. 이미 1990년대부터 원격 의료를 합법화한 미국은 원격 진료 횟수가 해마다 늘어서 대면 진료를 능가할 정도로 관련 사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만성질환자의 원격 모니터링 사업에 정부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전폭 지원하고 있죠. 물론 각 나라마다 의료 상황이 다르고 시스템도 다릅니다.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 필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무려 13년 전에 시범 사업이 시작됐고 9년 전에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음에도 아직까지 시범 사업 결과를 둔 제대로 된 논의는 있었는지 알 길이 없고 법안은 논의조차 안 돼 폐기와 발의를 반복하고 있는 게 현실. 진척 없는 대책을 추진하는 정부도 일관성 있게 반대만 하는 의료계도 변화된 시대에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다는 데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원격 의료는 국민 건강에 위해되는 일이다. 의료계는 늘 이렇게 말하죠. 되묻고 싶습니다. 원격 의료가 진정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또 환자들이 진정 원하는 건 뭔지 그들에게 직접 들어본 적은 있느냐고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재판 시작 2년 4개월 만인데요.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TV로도 생중계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상고심 핵심 쟁점은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것이냐 여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항소심에서는 말 3마리가 최 씨에게 넘어갔고 뇌물의 대가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는
87억여 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최 씨는 징역 20년에 각각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말 3마리의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결국 말값 34억 원이 뇌물 액수에서 빠지면서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 액수로 인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의 승계 작업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났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결정이 국정농단 사범들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면 이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돼 감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이틀째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선 군부대 가습기 살균제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구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던 국방부가 무려 55곳의 군기관에서 2,000개가 넘는 제품을 구매했다고 밝힌 겁니다. 피해 집계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2010년 군복무 당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몇 년 전 폐손상 판정을 받았다는 이모 씨의 영상 증언입니다. 기관병은 가습기 살균 세척제가 있다고 하였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국방부는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19일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확인한 내용의 3배에 달하는 55곳, 2,400여 개인데 현재 조사된 것만 이 정도입니다. 다만 군 부대에서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자신을 못하고요. 더 계속해서 더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용한 기관은 군병원이 다수여서 피해 우려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정부는 종합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역병과 전역자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 측은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는 듯한 주장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보다 안전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지. 당시 옥시 측 외국인 대표들의 국내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 문제라고 일축했다가 방청석에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채 1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 다시 말해 0명대가 된 겁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꼴찌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율입니다. 정부가 매년 20조 원 이상을 저출산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되죠. 추석을 앞두고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만큼 분실이나 파손 사고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좀 더 서둘러 택배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김모 씨는 택배로 시계를 보냈다가 배송 도중 분실했습니다. 학생으로서 고가의 물품이었던 만큼 물질적인 피해도 컸지만 피해를 구제받는데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택배가 적혀있는데 보면은 아직도 트라우마 남아가지고 이용하기가 좀 싫어진다고 해야 되나? 주문도 조금 꺼리고.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추석이 다가오면서 유사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 사례로는 분실이 40%, 파손되거나 훼손된 게 37%였습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먹거리 선물이 썩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5%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택배 물량 급증함으로 인해서 공급자 이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추석 선물의 안전한 배송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물품 종류와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한 운송장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산행 가는 분들 많죠. 작은 산을 가더라도 쉽게 봐선 안 됩니다. 등산화는 필수. 말벌이나 뱀 같은 위험한 동물도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벌에 쏘여 쇼크 증상이 온 여성을 헬기로 올려보냅니다. 산을 내려가던 중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남성은 구조용 들것에 실려 내려갑니다. 서울 북한산처럼 바위가 많은 산을 오를 땐 등산화가 필수입니다. 붕대나 상비약이나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독버섯이나 가을에 독이 더 오르는 독사도 경계 대상입니다. 식용인 노란 달걀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개나리 광대버섯은 맹독을 갖고 있어 먹는 즉시 토해내야 하고 독사에 물리면 상처 부위를 꽉 묶어 혈액순환을 막은 채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짧은 옷과 향이 진한 화장품 사용은 뱀 물림이나 벌 쏘임으로 이어져 심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산을 가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남부지방은 가을 장마가 이어지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한라산 삼각봉에는 33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진도 서거차도에도 200mm 안팎, 완도 여소도에도 2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아침부터 밤사이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미 제주에는 30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태라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80mm의 비가 더 내리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지역, 경북 내륙을 따라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비가 오는 시간은 짧겠지만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의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8도, 울산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동부 지역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잠시 물러났다가 다음 주 초 다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앞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남성 무용수 300명. 플래시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의 시위입니다. 미국의 한 뉴스 프로그램 앵커가 영국 조지 왕자의 학교 수업에 발레가 포함됐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갈지 지켜보자라고 비꼬듯이 말한 게 화근이 됐죠. SNS에서는 소년들도 춤을 춘다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폭주했고 결국 이 앵커는 몰지각한 발언이었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재능 있는 청소년의 꿈을 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돌아봐야겠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